저는 더 이상 그 나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편도 항공권 한 장을 손에 쥔 한 미국인이 눈물을 흘리며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관광 열풍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현대판 민족 대이동입니다. 어째서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엘리트들, 하버드를 졸업한 의사들과 MIT 출신의 천재 엔지니어들이 자신의 경력과 자산을 모두 버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로 탈출하려는 것일까요? 그들이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관광 명소나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가슴을 뒤흔드는 어떤 가치였습니다. 손녀를 지키기 위해 조국을 등진 62세 여성, 그녀가 들려주는 미국 사회 붕괴의 현실과 한국 땅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린 이유를 듣고 나면 당신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전미를 충격에 빠뜨린 진실은 무엇인가? 인천공항으로 18만 명의 미국인이 몰려드는 이유, 그리고 의사, 엔지니어, IT 기술자를 포함한 고학력 지식인들이 한국 이민을 선택한 이유가 밝혀지자 미국 전역은 경악했습니다. 미국 전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존재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믿기 힘든 나라입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인천국제공항의 하루 입국자 수는 무려 21만 명에 육박하고 전 세계인들이 그 사실을 증명하듯 한국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한 미국인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행을 결심한 이유를 털어놓았을 때 미국 사회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버드 출신 의사, MIT 출신 엔지니어 등 고학력 엘리트 계층이 미국을 집단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경이로운 수치가 공개되었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은 213,847명, 5년 전과 비교해 무려 425%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이들. 그들은 1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날아와 한국에서 대체 무엇을 찾은 것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프로그램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시다면 아래 댓글창에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할머니, 나 오늘 학교에서 또 책상 밑으로 숨었어요. 제 이름은 앨런 톰슨, 62세입니다. 지난 30년간 시애틀의 종합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했습니다. 그날 8살 손녀 에밀리를 품에 안았을 때 제 팔은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딸 제시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심장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에밀리의 유치원에서 온 안내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긴급 대피 훈련 안내, 록다운 드릴 가이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작 8살짜리 아이를 위해 봉쇄훈련, 락다운 드릴을 해야 한다니.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병원에서의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지만 제 손녀가 총기 대피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제 마음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남편 데이비드는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올해 64세인 그는 몇 달째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정형외과 진료를 예약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을 때 접수 직원이 했던 말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빠른 예약이 6주 뒤에나 가능합니다. MRI 촬영은 거기서 또 4주를 더 기다리셔야 하고요. 진단 하나를 받기 위해 10주, 즉 2달 반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동안 데이비드의 무릎은 점점 더 나빠져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매일 밤 통증으로 신음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30년 경력의 의료인이면서 정작 제 가족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아이러니했습니다. 어느 날 해질녘이었습니다. 손녀 에밀리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을 때 TV에서는 또 다른 총기 사건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애틀 도심의 한 쇼핑몰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 사건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리모컨을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이젠 쇼핑몰도 안전하지 않아. 우리가 대체 어디에 살고 있는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녁 7시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거리에는 이미 인적이 끊겨 있었습니다. 모두가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외출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녀 에밀리의 미래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까? 학교에 갈 때마다 대피 훈련을 받고 공원에서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고 저녁이 되면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수많은 총상 환자들을 받았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오는 젊은이들,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그것이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손녀, 제 딸이 언제든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저를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제시카는 에밀리를 데리고 외출할 때마다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에밀리 데리고 공원에 산책 가고 싶은데 대체 언제가 안전한 시간인 거죠? 딸의 물음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시애틀에서 아기를 데리고 밤에 산책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낮은 고사하고 밤에는 더더욱 불안했습니다. 몇 주 후 어느 날 데이비드가 병원에서 돌아와 소파에 풀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6주를 기다렸는데 의사가 MRI를 찍어봐야 안다더군. 그런데 MRI는 또 4주를 기다리래. 저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통증으로 인한 피로와 좌절감이 그의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험회사 승인까지 받으려면 아마 3개월은 더 걸릴 거야. 그동안 내 무릎이 더 망가지면 어쩌지? 이것이 바로 미국의 의료 현실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라고 자부하지만 환자는 몇 달씩 기다려야 하고 설령 진료를 받더라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 안에서 30년을 일했지만 제 가족이 환자가 되고 나서야 그 모순이 얼마나 선명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2시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제시카였습니다. 엄마, 우리 동네 근처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어. 에밀리가 너무 무서워서 계속 울어. 안 그래셔? 저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에밀리는 엄마 품에 안겨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제시카는 창문 밖을 경계하며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밤새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에밀리를 끌어안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런 삶을 물려줄 수는 없다고, 반드시 더 나은 곳을 찾아야 한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막막했습니다. 미국을 떠난다는 것은 평생을 살아온 터전을 버린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불안한 나날 속에서 어느 날 조카 제이슨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전화 한 통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모, 서울에 한 3주 정도 쉬러 오시는 건 어때요? 조카 제이슨의 제안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제이슨은 컨설턴트로 6개월 전부터 서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의 제이슨은 안색이 무척 좋아 보였고 그 뒤로는 서울의 찬란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너무 멀잖아. 말도 안 통하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평생을 시애틀에서 살면서 아시아에 가볼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이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병원에 통역사 다 있어요. 그리고 이모부 무릎 치료, 여기서는 진단부터 치료까지 일주일이면 다 끝나요. 일주일이라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제 동료 아버지도 무릎 수술 받으셨는데 당일 MRI 찍고 다음날 치료 계획이 나왔어요. 비용도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하고요. 옆에 있던 데이비드가 끼어들었습니다. 10분의 1?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모부, 여기는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요. 대기 시간도 짧고 비용도 합리적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이슨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밤에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이모가 걱정하는 총기 문제, 여기는 전혀 없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이니? 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 전체에서 총기 사건이 한 건도 없었다고 들었어요. 밤 11시에도 할머니들이 공원에서 산책하고 여성들도 혼자 지하철 타고 다녀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밤에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는 것,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말이 제게는 얼마나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데이비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한번 가봅시다. 어차피 무릎도 치료해야 하잖아.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거실에서 놀던 에밀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TV에서 또다시 총기 사건 뉴스가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막 돌이 지난 손녀가 총소리에 놀라 우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이슨, 비행기 표 좀 알아봐줘. 어주가리 마바세마. 며칠 후 우리는 짐을 꾸렸습니다. 3주간 머물 예정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으로는 어쩌면 더 오래 머물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무릎 치료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곳에서 마음 편히 숨을 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딸 제시카가 에밀리를 안고 공항에 배웅을 나왔습니다. 엄마, 거기가 좋은 곳이면 우리도 갈 수 있을까요? 제시카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보고 연락할게. 저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안전한 곳이라면 딸과 손녀도 데려올 생각이었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저는 다시 한번 미국의 현실을 체감했습니다. 군인처럼 무장한 경찰들, 삼엄한 검사 절차, 사람들의 긴장된 표정, 공항마저 전쟁터 같았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은 길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저는 창밖의 구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총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정말로 밤에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정말로 늙어서도 사회와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밤 10시였습니다. 게이트를 나서자 제이슨이 환하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모부,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공항을 나서며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공기의 다름이었습니다.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 팽팽한 긴장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편안했고 누구도 경계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공항철도 타고 가시죠. 짐이 많으면 택시 타도 되고요. 제이슨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밤 10시인데 지하철을 탄다고? 네, 왜요? 여기 지하철은 밤 12시까지 운행하고 심야버스도 있어요. 미국에서 밤 10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면서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그리고 우리처럼 나이가 지긋한 부부도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평온한 표정이 어려 있었고 휴대폰을 보거나 담소를 나눌 뿐 아무도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고 우리는 객차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깨끗한 객차, 밝은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하다는 느낌. 저는 데이비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이상해요.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데이비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저는 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분은 혼자서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시애틀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하철이 한강 다리를 지날 때 창밖으로 펼쳐지는 야경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강변은 불빛으로 환했고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도 말입니다. 저 사람들 위험하지 않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이슨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위험이요? 여기선 이게 일상이에요. 새벽 1시까지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는걸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 반이었습니다. 제이슨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준 아파트는 30층에 위치해 있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병원 진료 예약해뒀어요. 이모부 무릎 보러요. 벌써? 여기는 일 처리가 정말 빠르구나. 네, 국제의료센터라서 통역도 동행할 거예요. 짐을 풀고 나서 저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이미 깊은 밤이었지만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는 직장인들, 학원 가방을 맨 학생들, 모두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제 곁으로 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앨런, 우리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 나도 그렇게 느껴. 이게 정상인 걸까? 아니면 우리가 살던 곳이 너무 비정상적이었던 걸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불안도 공포도 없이 그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창문을 열어도 들리는 것이 총성이 아니라 사람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 제이슨은 우리를 강남구에 있는 한 정형외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의료센터라는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접수처의 한 젊은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톰슨 씨 부부 맞으시죠? 코디네이터 박수진 씨가 곧 오실 겁니다. 몇 분 후 30대 여성 한 분이 다가와 우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역을 담당할 박수진입니다. 편하게 수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 예약을 외국인인 우리가 단 하루 만에 진료를 볼 수 있다니 대기실은 다양한 국적의 환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유럽에서 온 듯한 노부부, 아시아에서 온 가족, 그리고 서양인들도 몇몇 보였습니다. 여기 외국인 환자들이 정말 많네요. 제가 수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작년 한 해에만 수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을 찾았어요. 특히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죠. 정말요? 네, 5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의료 수준은 높은데 비용은 합리적이니까요. 잠시 후 데이비드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자
50대로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우리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민준입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수진 씨가 우리를 위해 통역해 주었고 데이비드는 무릎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김민준 의사는 꼼꼼하게 살핀 후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MRI를 찍어봐야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가능하시면 바로 촬영을 준비하죠. 오늘요? 지금 바로요? 데이비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1시간 뒤면 가능합니다. 그동안 수속 밟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애틀에서 4주를 기다려야 하는 MRI를 여기서는 1시간 뒤에 찍을 수 있다니. 정말로 1시간 뒤 데이비드는 MRI 촬영을 마쳤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점심시간이 지나자마자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반월상 연골판 손상에 관절염 초기 증상이 있네요. 다행히 아직 수술할 정도는 아닙니다.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민준 의사는 화면에 MRI 영상을 가리키며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요? 네, 연골 재생을 돕는 치료법입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도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3번 정도 주사를 맞으시면 상태가 많이 호전될 겁니다. 하지마시. 30년 경력의 간호사인 저도 이렇게 신속한 진료 과정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 9시에 병원에 와서 오후 2시에 진단과 치료 계획까지 모두 끝난 것입니다.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MRI와 진료비, 그리고 치료 비용까지 해서 대략 2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미화로 환산하면 약이 300달러였습니다. 데이비드와 저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시애틀에서는 보험이 있어도 8.0달러는 좋게 들 비용이었습니다. 보험이 없다면 청구서가 15.0달러를 넘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추가 비용은 없고요? 네, 모든 항목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저희는 투명하게 비용을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예측 가능성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청구서를 받아봐야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 수 있었고 그때마다 심장이 닿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정확한 비용을 미리 알려주었고 그 금액마저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여보, 지난 몇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 믿기지가 않아. 이게 정말 현실인가? 나도 마찬가지야. 미국에서 6개월 걸릴 일이 여기서는 반나절 만에 해결됐어.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제이슨이 제안했습니다. 이모, 오후에 시간 있으시면 제가 어디 좀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어딘데? 어르신 문화센터요. 이모가 분명히 흥미를 느끼실 거예요. 1시간 후 우리는 종로구에 위치한 한 복합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5층짜리 건물 전체가 노년층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외국인들도 환영하고요. 1층은 카페와 교류 공간, 2층은 운동시설, 3층은 강의실, 4층은 취미활동실, 5층은 의료 상담실이었습니다. 저는 층마다 둘러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강의실에서는 70대 어르신들이 태블릿 PC로 디지털 수업을 듣고 있었고 옆 강의실에서는 영어회화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4층에는 서예, 도예, 심지어 댄스 교실까지 있었습니다. 여기 수강료는 얼마예요?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해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거든요. 한 강의실에서 영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내밀어 보니 한국 어르신들과 외국인 어르신들이 함께 영어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네요. 수진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어르신들이 자원봉사로 영어를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그때 한 미국인 여성이 우리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오셨나요? 네, 시애틀에서 왔어요. 저는 3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왔어요. 남편이 여기서 치료를 받은 후에 아예 정착하게 됐죠. 그녀의 이름은 캐럴, 68세였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캐럴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최고예요. 저는 여기서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봉사활동을 해요. 제 남편은 30년 경력을 살려서 경영학을 가르치고요. 미국에서 은퇴는 끝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외롭지는 않으세요? 전혀요. 여기 커뮤니티가 아주 활발해서 매주 모임이 있어요. 한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밤에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르실 거예요. 캐럴은 우리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국 생활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센터를 나온 후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 은퇴한 노인들은 대부분 고립된 생활을 합니다.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활동 공간은 제한적이며
무엇보다 외출 자체가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노년층이 사회와 연결되어 계속 배우고 성장하며 심지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제이슨은 우리를 한강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모부, 제가 제일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미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공원은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조깅하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는 무리들, 그리고 산책하는 노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저기 할머니들 좀 봐. 제가 멀지 않은 곳을 가리켰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두 분이 팔짱을 끼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었는데도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일상이에요. 새벽 1시까지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는걸요. 저는 벤치에 앉아 강물과 그 너머로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데이비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앨런, 우리가 계속 찾아 헤맸던 게 뭔지 알 것 같아. 안진 무름 앉아 아이스바, 안진 무름이다 가양가, 비리모더라 이리 앉아. 그게 뭔데요? 평범함. 밤에 산책할 수 있고 순조롭게 병원에 갈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사치품이 되어버렸잖아. 그의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찾은 것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불안과 공포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격렬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3주만 머물려던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딸과 손녀도 데려올 수 있다면, 우리도 공포 없는 노년을 보낼 수 있다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미 깊은 밤이었지만 거리는 평온하고 고요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도, 총성도, 비명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화로운 밤만이 존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이슨에게서 이른 아침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저 오늘 회사에 일이 있어서 같이 못 다닐 것 같아요. 두 분이서 한번 나가보시는 건 어때요? 우리끼리? 저는 망설였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데 우리끼리 외출하는 게 정말 괜찮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하철만 탈 줄 알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번역 앱도 잘 나와서 괜찮을 거예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데이비드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우리끼리 나가보래요. 어떡하죠? 우리 이제 60 넘었는데 한번 해봅시다. 남편의 격려에 힘입어 우리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 9시, 우리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의외로 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표지판에는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고 행인들에게 길을 물어도 다들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영어를 하지 못했지만 손짓 발짓으로 우리에게 길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할 때는 한 젊은 영무원이 영어로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조계사요? 아, 그럼 이 노선을 타시면 돼요. 이쪽으로 가세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주위를 관찰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어서 사람이 많았지만 모두 질서정연했습니다. 노약자석은 비워두는 경우가 많았고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한 여성이 임산부 배지를 단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보고 저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조계사에 도착한 후 우리는 오래된 사찰로 들어갔습니다. 매표소 역할을 하는 곳에서 직원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본래 조계사는 입장료가 없으나 원활한 스토리 구성을 위해 참배용품 구매처 또는 안내소 직원으로 설정합니다. 65세 이상은 경로 우대가 있습니다. 네, 한국은 경로 복지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사찰을 구경하면서 우리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노년층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캐나다에서 온 한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의료 관광을 왔다가 한국이 너무 마음에 들어 벌써 1년째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우리는 근처의 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에는 영어와 사진이 있어서 주문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식 세트를 시켰는데 1인분에 25,000원, 대략 20달러 정도였습니다. 똑같은 식사를 시애틀에서 했다면 팁까지 포함해서 최소 50달러는 들었을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골목에 정취가 남아있는 곳에 위치한 카페였습니다. 2층 창가 자리에 앉으니 한국의 전통적인 붉은 벽돌과 기와 지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데이비드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앨런, 우리 60 넘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녀 본 게 얼마만이지? 생각해보니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시애틀에서는 항상 차로 이동했고 밤에는 절대 외출하지 않았으며 낯선 곳은 절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에 우리는
전통 공예품점과 갤러리가 늘어선 거리를 거닐다가 서예 체험을 하는 갤러리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60대로 보이는 한국인 선생님이 영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붓을 잡고 천천히 붓을 내려서 선을 그어보세요. 저는 처음으로 붓을 잡아보았습니다. 서툴렀지만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70대 한국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영어를 하지는 못했지만 몸짓으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한다는 것을. 저녁 무렵 제이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오늘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어. 우리끼리도 충분히 잘 다닐 수 있겠더라. 그럼 저녁에는 제가 특별한 곳으로 모실게요. 6시에 강남 쪽으로 오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지하철을 타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이슨이 우리를 데려간 곳은 어르신 복지회관이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 앞이었습니다. 여긴 뭐 하는 곳이야? 한국의 노인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제 친구 어머니가 여기서 활동하시는데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안으로 들어가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층은 넓은 로비였는데 어르신들이 탁구를 치거나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구석에서는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컴퓨터 교실에서는 80대 어르신들이 엑셀을 배우고 있었고 옆방에서는 스마트폰 활용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여기 수강료는 얼마예요? 무료예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거든요. 공동 식사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세상에. 3층은 건강상담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상주하며 혈압과 혈당을 재주고 일주일에 2번은 의사가 와서 순회 진료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무료라고요? 네, 65세 이상은 거의 다 무료예요. 한국의 노인복지는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제이슨 친구의 어머니인 이영희 씨였습니다. 어머,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환영합니다. 이영희 씨는 73세라고 했지만 활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영희 씨, 여기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세요? 컴퓨터도 배우고 노래교실도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은 봉사활동도 가요. 아주 바쁘답니다. 이영희 씨가 낭낭하게 웃었습니다. 미국은 어때요? 노인들의 생활은 어떤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로워요. 대부분 집에만 있고 외출하는 것도 무서워하죠. 어머나, 그러면 안 되죠. 여기는 안전해요. 밤에도 혼자 다닐 수 있고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 행복한 법이에요. 이영희 씨의 말이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은퇴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저 집에서 TV를 보거나 가끔 손녀를 보는 것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노년층이 계속해서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에 기여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복지회관을 나온 후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앨런, 나도 저렇게 늙고 싶어. 활기차게. 나도 마찬가지야. 집에 갇혀있고 싶지 않아. 세상과 연결되고 싶어.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딸 제시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한국은 어때요? 제시카, 여긴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저는 그날 하루 동안 겪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반나절 만에 끝난 병원 진료, 밤에도 안전한 거리, 활기 넘치는 노인들, 예측 가능한 비용, 편리한 대중교통. 엄마, 그게 다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죠? 내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비정상적인 곳에서 살았던 걸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아래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등 뒤에서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앨런,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죠. 뭘 생각해요? 여기서 사는 것 말이야. 딸이랑 손녀도 데려오고. 저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능할까? 우리 나이에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왜 안 되겠어? 캐럴 씨도 해냈잖아.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공포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착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우리가 너무 늦게 발견한 바로 그 평범함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데이비드는 첫 번째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통증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앨런, 나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됐어. 6개월 만에 처음이야. 남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 이메일함에 예상치 못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시애틀 병원의 인사부장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앨런,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연봉을 20% 인상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돌아와 주세요. 그곳은 제가 30년을 몸담았던 병원이었습니다. 제 동료들이 있고 익숙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지를 읽고 나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지를 데이비드에게 보여주자 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야? 거절할 거야.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밤에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고 손녀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게 더 중요해. 저는 정중하고 단호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제이슨이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이모, 제가 한국 의료에 대한 오해를 하나 풀어드리고 싶어서요. 무슨 오해? 아마 이모는 한국 의료가 그냥 저렴하기만 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이슨이 우리를 데려간 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매우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접수처의 간호사가 영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환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곳입니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한 팀을 이루어 환자를 함께 돌봅니다. 30년 경력의 간호사인 저도 이런 통합 시스템은 처음 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각과 전문의들이 각자 진료하고 정보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환자 한 명을 팀 전체가 관리한다고요? 네. 3개월에 한 번씩 팀 회의를 열어 환자별 관리 계획을 세웁니다. 저희는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활 습관 개선을 돕습니다. 우리는 진료실 한 곳을 참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70대 당뇨 환자가 의사, 영양사와 함께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번 달 혈당 수치가 조금 오르셨네요. 식단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영양사가 환자의 식사 일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손녀 생일이라 케이크를 좀 먹었지. 아, 그러셨군요. 그럼 이번 주는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고 운동을 10분만 더 늘려보는 건 어떠실까요? 대화 분위기는 따뜻했고 환자는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저는 그 환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됐어요. 원래는 하루에 당뇨약을 3알씩 먹었는데 지금은 한 알만 먹어요. 생활습관 관리에 큰 도움을 받았죠. 비용은요? 국민건강보험이 되니까 한 번 올 때마다 진찰료랑 본인 부담금 합해서 6,000원 정도 내요. 5달러도 안 되는 돈이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애틀에서는 당뇨 관리만으로도 한 달에 500달러 이상을 썼습니다. 센터를 나온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의료는 단순히 저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부터 생명공학, 통합의료 시스템까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제이슨 고마워. 내 덕분에 내 편견이 깨졌어. 이모, 한국 의료는 정말로 환자 중심이에요. 돈보다 치료가 우선이고 예방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날 저녁 우리는 제이슨의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미국에서 이민 온 간호사였는데 이름은 수잔이었습니다. 40대인 수잔은 뉴욕의 응급실에서 15년간 간호사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왜 한국에 오게 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잔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총상 환자를 너무 많이 봤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죠. 나중에는 번아웃이 와서 한국으로 도망치듯 왔어요. 지금은 무슨 일을 하세요? 서울 시내의 한 국제병원에서 일해요. 외국인 환자 코디네이터로요. 응급실에 비하면 여기는 훨씬 평화롭죠. 가장 중요한 건 총상 환자가 없다는 거예요. 수잔의 눈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후회는 안 하세요? 전혀요. 연봉은 조금 줄었지만 정신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앨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뿐만이 아닌가 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떠나고 있어. 그러게. 어쩌면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없는지도 몰라. 샹고론데, 신고나나란데, 신고나나 충고, 신고나나란데. 다음 날 저는 제이슨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제이슨, 우리가 정말 여기서 정착할 수 있을까? 비자, 집, 의료보험은 어떻게 해야 해? 제이슨은 마치 준비라도 해뒀다는 듯이 자료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모, 제가 다 알아봤어요. 우선 의료 관광 비자로 6개월간 머물 수 있고 그 후에 거주 비자로 전환할 수 있어요. 의료보험은
외국인도 거류증이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보험료는 신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치료가 보장돼요. 집은 마포나 신촌 쪽에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아파트들이 많아요. 병원, 문화센터, 대중교통이 다 가깝죠. 저희 회사에서 거주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하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었습니다. 시애틀 집은 우선 임대를 주고 완전히 팔지는 않아도 돼요. 일단 1년 살아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그날 밤 우리는 긴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찬성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안전, 의료, 사회적 연결, 예측 가능한 비용, 대중교통, 노인 친화적인 환경, 반대 이유도 있었습니다. 낯선 문화, 언어 장벽, 친구들과의 이별, 익숙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하지만 저울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앨런,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도전이 될 거야. 데이비드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해봐요. 공포 속에서 늙어가는 것보다 자유 속에서 늙어가는 게 나아. 그렇게 우리는 우선 한국에서 1년을 살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2주 후 딸 제시카가 손녀 에밀리를 데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엄마, 도저히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요. 인천공항에서 제시카를 만났을 때 저는 그녀의 얼굴에서 피로와 불안을 읽었습니다. 시애틀에서의 생활이 그녀를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시카,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한번 둘러봐. 첫날 저녁 우리는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밤 9시였지만 공원은 가족 단위의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제시카는 유모차에 탄 에밀리를 밀며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이상해요.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그렇지, 여기서는 이게 정상이야. 제시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시애틀에서 단 한 번도 밤에 에밀리를 데리고 산책해 본 적이 없어. 낮에도 항상 조마조마했어. 그런데 여기는.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알아, 엄마도 그랬어. 그래서 여기 온 거야. 다음날 제시카는 서울의 여러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키즈 카페, 놀이터, 소아과, 문화센터, 모든 곳이 안전하고 체계적이었으며 아이들에게 매우 친화적이었습니다. 한 놀이터에서 제시카는 몇몇 한국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몇 개월이에요? 14개월이요. 어머, 우리 애랑 비슷하네요.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요,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여기 사시는 어머니를 뵈러요. 아, 그러시구나. 미국은 어때요? 아이 키우기. 제시카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워요. 매일 불안 속에서 살아요. 한국 엄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학교 총기 사건 같은 거요. 여기는 그런 일 없어요.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죠. 그날 밤 제시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민 오고 싶어요. 정말이니? 응, 에밀리를 위해서 총 피하는 훈련 받으면서 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온 지 꼭 3주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제이슨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이모, 시애틀에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에밀리 유치원 근처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대요. 유치원은 무사하지만 바로 옆 편의점에서요. 제시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거기 에밀리가 자주 가던 곳이잖아. 만약 우리가 그때 거기 있었다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잠시 시애틀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집도 정리해야 했고 이민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시애틀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느껴지는 것은 팽팽한 긴장감이었습니다. 무장한 경찰들, 경계하는 사람들, 무거운 공기. 한국에서 3주를 보내고 다시 느낀 미국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풀고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내리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피며 걸었고 수시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주 전만 해도 당연하게 여겼던 행동이 이제는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왜 내가 마트에 가면서 이렇게까지 긴장해야 하지? 저는 차 안에서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밤 11시에도 편하게 걸어 다녔는데 여기서는 오후 4시에도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녁에는 오랜 친구 캐서린이 찾아왔습니다. 앨런, 한국은 어땠어? 저는 3주간의 경험을 굳세미 우야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캐서린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점점 얼굴에 부러움이 서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안전하다고? 응. 밤에도 자유롭게 걸어다녀. 노인이든 여자든 아이든 다 똑같아. 믿을 수가 없네. 여기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캐서린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녁 7시도 안 됐는데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앨런,
솔직히 말해서 나도 여기 생활이 지긋지긋해. 매일 조마조마하고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워. 하지만 떠날 용기가 없어. 저는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를 내봐.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 사흘째 되던 날, 밤 새벽 2시쯤 밖에서 총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2블록 떨어진 곳에서 경찰차 불빛이 보였습니다. 데이비드도 깨어나 제 곁으로 왔습니다. 앨런, 또 시작이군. 지공 막인 보겐 시퉁바크 잡과 그래, 또 시작이야. 우리는 창가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은 돌아갈 수 없다고. 데이비드, 우리 빨리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여기서는 단 하루도 더 못 있겠어. 다음 날부터 우리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집은 임대하기로 결정했고 가구는 창고에 보관했으며 중요한 서류만 챙겼습니다. 짐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저는 병원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은 아쉬워했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안전하게 살고 싶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시카와 에밀리도 함께였습니다. 제시카도 시애틀에 집을 정리하고 한국에 함께 거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의 시애틀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62년을 살아온 도시,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안녕 시애틀, 그리고 고마웠어.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아닌 희망을 향해서. 14시간의 비행은 길었지만 이번에는 마음속에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돌아왔다, 우리 집에. 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이 우리의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경기도의 한 신도시 아파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병원, 문화센터, 여기 모두 도보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제시카와 에밀리는 같은 아파트, 다른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6시에 일어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일찍부터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는 60, 70대로 보이는 어르신들도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매일 마주치는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언어는 서툴렀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말이었지만 저는 몸짓으로 그 뜻을 이해했습니다. 같이 운동합시다. 그렇게 저는 아침 운동 모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우리는 함께 걷고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았지만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저를 노인복지회관에 한번 가보자고 초대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할머니를 따라 복지회관에 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데 이미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미국에서 온 친구분이네. 한 할머니가 영어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시애틀에서 왔어요. 우리 딸이 캐나다에 있어서 내가 영어를 조금 해요. 그 할머니 덕분에 저는 다른 어르신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복지회관의 관리자가 제게 제안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시겠어요? 자원봉사 형태로요. 제가요? 네. 여기 어르신들이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데 원어민 선생님을 구하기가 어려워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다른 사람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2번 복지회관에서 영어 회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진지하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앨런 선생님, 나 손자랑 영어로 말하고 싶어요. 나 여행 가서 영어 쓰고 싶어요. 그들의 열정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한편 데이비드는 국제교류센터에서 영어 토론 클럽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한국 어르신들과 함께 시사, 문화, 철학을 토론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앨런,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70대 신사 한 분이랑 칸트 철학에 대해 토론했는데 나보다 더 많이 알더라니까. 데이비드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의 무릎 치료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줄기세포 주사를 3번 맞고 나니 그는 이제 자유롭게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앨런, 나 다시 농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의사 선생님이 문제 없다고 했어. 너무 격렬한 운동만 아니면 괜찮대. 우리는 주말마다 공원 농구장에서 슛 연습을 했습니다. 60대에 다시 농구공을 잡을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코트에는 한국 어르신들이 팀을 이루어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데이비드를 초대했습니다. 같이 한 게임 하시죠. 데이비드는 조금 망설였지만 코트로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예전의 몸놀림을 되찾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모두가 몰려와 말했습니다.
아주 잘하시네요. 다음 주에도 오세요. 그날 이후로 데이비드는 매주 토요일 농구 모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운동을 통해 마음으로 소통했습니다. 제시카는 에밀리를 키우면서 한국 엄마들과 친해졌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육아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에밀리 어린이집은 정했어요? 아직 알아보고 있어요. 우리 단지 안에 괜찮은 곳 있는데 같이 구경 가볼래요? 한국 엄마들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그들은 제시카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어 배우고 싶으면 문화센터에 외국인 반 있어요. 정말요? 네, 일주일에 2번 저녁 7시예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제시카는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한국어 실력도 일취월장했습니다. 반년 후에는 일상회화에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20개월이 되어 아장아장 걷고 있었습니다. 할미. 에밀리가 저를 부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총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락다운 드릴도 대피 훈련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밤에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고 친구들과 안전하게 놀 수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 온 거 정말 잘한 것 같아. 에밀리를 안전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제시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행복하단다. 너희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지.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 이막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 60대에 이렇게 활기차게 살게 될 줄은 몰랐어. 나도 마찬가지야. 미국에서는 은퇴 후의 삶이 막막하기만 했는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달라. 영어를 가르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내 존재가 가치 있다고 느껴져. 어느 날 복지회관의 관리자가 제게 제안했습니다. 앨런 선생님, 구청에서 외국인 노인 정착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요? 네, 선생님처럼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노인의 경험이 필요해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저는 구청에 가서 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어떤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는지, 언어 장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제 30년의 간호사 경험과 이민자로서의 경험이 모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앨런 선생님 덕분에 정말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요. 구청 담당자가 제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60대의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9개월째 되던 때 시애틀의 친구 캐서린이 찾아왔습니다. 앨런, 네가 말한 게 사실인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저는 캐서린을 데리고 일주일 동안 서울과 신도시 곳곳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첫날 저녁 우리는 밤 10시에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캐서린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밖에 나와 있다니. 근제 나요. 매일 이래. 믿을 수가 없어. 시애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다음날 우리는 병원에 갔습니다. 캐서린도 무릎이 조금 아파서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9시에 병원에 도착해서 오후 1시에 MRI 결과를 받았습니다. 앨런, 이게 정말 가능해? 반나절 만에? 여기서는 이게 일상이야. 비용은 약 180만 원, 일 400달러 정도였습니다. 캐서린은 놀라서 입을 막았습니다. 시애틀에서는 최소 0달러는 들 텐데. 병원을 나온 후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앨런, 나 진지하게 여기로 이민 오는 걸 고려해봐야겠어. 정말? 나도 미국 생활이 지긋지긋해. 매일 조마조마하고 의료비는 비싸고 외롭기만 해. 여기는 모든 게 달라 보여. 셋째 날, 우리는 복지회관에 갔습니다. 어르신들이 캐서린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앨런 선생님 친구분이시구나. 네, 미국에서 온 친구예요. 환영해요, 환영해. 같이 점심 먹읍시다. 그날 오후 캐서린은 제 영어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70대 할머니들이 진지하게 영어를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캐서린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앨런, 너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있구나. 나도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해. 저녁에는 데이비드의 농구 모임에 갔습니다. 60대, 70대 한국인들이 열정적으로 농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캐서린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운동할 수 있다니. 무릎은 괜찮대? 다들 관리를 잘해. 여기는 의료 시스템이 좋아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고 운동 처방도 받거든. 경기가 끝난 후 한 어르신이 캐서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한국이 어떤 것 같으세요? 캐서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활기찬 노년층은 처음 봐요. 여기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계속 움직이고 배우고 즐기면 되는 거죠. 아, 그래, 맞아 뭐. 일주일 후
캐서린이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공항에 배웅을 나갔습니다. 앨런, 고마워.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꼈어. 언제든 다시 와. 여기도 이제 내 집이야. 진지하게 고려해볼게. 한국으로 이민 오는 거. 캐서린이 떠나고 며칠 후 저는 구청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앨런 선생님, 외국인 노인 정착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를 맡아주시겠어요? 코디네이터요? 네, 유급입니다.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계약직 형태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60대의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다니. 기꺼이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사흘 구청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일은 한국에 오려는 외국인 노인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거주, 의료부터 문화 적응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미국에서 온 60대 부부에게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저희도 앨런 선생님처럼 한국에 정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하죠. 저도 해냈는데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애틀에서의 불안한 삶, 한국에서의 발견, 정착 과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 정말 후회하지 않으세요? 단 한 번도요. 여기서는 안전하고 자유롭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어요. 그들의 눈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개월째, 데이비드가 운영하는 영어 토론 클럽은 점점 유명해져서 대기자 명단에만 30명이 넘었습니다. 앨런, 아무래도 반을 하나 더 개설해야겠어. 그래요? 그럼 주중에 집에서 하나 더 열어요. 데이비드는 정말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는 교사로서의 열정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제시카는 에밀리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었는데 정말 안전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엄마, 선생님들이 다 너무 친절하고 에밀리가 거기를 너무 좋아해. 다행이다. 그리고 락다운 드릴 같은 건 없고 그냥 평범한 소방훈련만 해. 제시카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에밀리에게 안전한 환경을 선물해줘서. 어느 주말 우리는 에밀리의 두 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식으로 조촐한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복지회관 어르신들, 영어 수업 학생들, 데이비드의 농구 동료들, 제시카의 엄마 친구들, 약 30명이 모여 에밀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에밀리, 건강하게 자라렴. 아이고 예뻐라.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축복의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찾은 게 대체 뭘까? 안전, 의료, 자유, 사회적 연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평범함,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밤에 산책할 수 있고, 순조롭게 병원에 갈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미국에서는 사치품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일상인 것들. 그것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잃어버리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에밀리를 안아들었습니다. 에밀리, 할머니가 너에게 평범한 인생을 선물할게. 공포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에밀리가 웃으며 제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온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이슨이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이모, 이모부, 한국 생활 1주년 축하드려요. 레스토랑은 한강변에 위치해 있었고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변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 다 내 덕분이야. 네가 우리를 초대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지 몰라. 아니에요, 이모. 이모랑 이모부가 용기를 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우리는 식사를 하며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낮동 반나절 만에 끝난 병원 진료, 밤에도 안전했던 거리,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다시 태어난 삶. 앨런, 우리 정말 많이 변했어. 데이비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1년 전만 해도 은퇴 후의 삶이 막막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매일이 바빠. 저는 이제 일주일에 사흘은 구청에서 일하고 이틀은 복지회관에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매일 아침에는 운동 모임에 나가고요. 데이비드는 영어 토론 클럽 2개를 운영하고 주말마다 농구를 하러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밤에 걷는 것,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사람들을 만나는 것,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제시카가 에밀리를 데리고 레스토랑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에밀리가 달려와 우리에게 안겼습니다. 이제 26개월이 된 에밀리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말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놀았어. 그래? 뭐하고 놀았어? 미끄럼틀, 그네. 에밀리의 밝은 표정을 보며
저는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공포가 무엇인지 모르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총성도 불안도 모르고 그저 평범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 한국에서 직장 구했어요. 정말이니? 응, 외국계 회사인데 한국 지사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게 됐어. 다음 달부터 출근해. 저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먼저 용기 내서 한국에 와줬기 때문에 나도 따라올 수 있었던 거야. 인장도 칸인 천지가 이불이 타얀 사람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10월에 서울은 선선했지만 기분 좋은 날씨였습니다. 밤 9시가 넘었지만 공원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조깅하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연인들, 그리고 우리처럼 산책하는 노인들. 할머니 저기 봐, 불꽃놀이. 에밀리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강물 위로 불꽃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와, 예쁘다. 사람들이 감탄사를 내뱉으며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총성이 아니라 불꽃 터지는 소리, 공포가 아니라 축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 헤매던 삶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졸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내일 또 여기 올 거야? 저는 손녀를 안아들고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올 수 있어.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매일 올 수 있어. 밤에도 올 수 있지. 그 당연한 대답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앨런, 우리 시애틀 집 완전히 팔아버리죠. 왜요?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난 이제 돌아갈 생각이 없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애틀은 제가 62년을 살아온 곳,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좋아요. 팔아버리죠. 그리고 여기서 제대로 된 우리 집을 구해요. 그날 밤 저는 예전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 생활을 정리한 편지였습니다. 안전한 거리, 신속한 의료, 합리적인 비용, 활기찬 노년 생활, 사회적 연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다음 날 아침 답장이 눈처럼 쏟아졌습니다. 앨런, 나도 진지하게 고려 중이야. 정말 부럽다. 우리도 갈 수 있을까? 한국 생활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 저는 한 통 한 통 정성껏 답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구청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외국인 노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의 출범식이었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자격으로 단상에 올라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제 이름은 앨런 톰슨입니다. 저는 62세에 미국을 떠나 한국에 왔습니다. 객석에는 이미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노인들과 정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왜 미국을 떠났냐고 묻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안전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객석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찾은 것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함을 찾고 있었습니다. 밤에 걸을 수 있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것. 미국에서는 사치품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일상인 것들입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60대의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연설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앨런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과 일일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10월 중순 데이비드의 농구 모임에서 친선 경기가 열렸습니다. 60대 팀 대 70대 팀의 경기였습니다. 데이비드는 60대 팀의 주전 선수였습니다. 저는 관중석에서 남편을 응원했습니다. 데이비드, 파이팅! 경기는 매우 치열했고 결과는 60대 팀의 승리였습니다. 땀을 흘리며 코트를 나오는 데이비드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앨런, 봤어? 내가 결승골을 넣었어.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앨런, 후회해?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뭘 후회해요? 시애틀을 떠나온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애틀에서의 62년, 그곳의 추억, 친구들, 익숙한 모든 것.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여기서는 내가 살아있다고 느껴져. 매일이 의미 있고 자유롭고 안전해. 나도 마찬가지야. 64세에 이렇게 활기차게 살게 될 줄은 몰랐어. 우리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황혼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애틀의 친구 캐서린이었습니다. 앨런, 나 결정했어. 나도 한국으로 갈 거야. 정말? 응, 다음 달에 갈 거야. 네가 좀 도와줄 거지? 물론이지. 언제든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데이비드에게 말했습니다. 캐서린도 온대요. 그래? 점점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군. 우리가 일으킨 작은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나 봐. 오로미나마. 10월 17일 저는 평소처럼 복지회관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족이었습니다. 우리는 관련된 대화를 연습했습니다. My granddaughter is growing up safely in Korea. 한 할머니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Very good. 발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그 할머니가 다가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손주가 미국에 있는데 한국으로 오라고 해야 할까 봐요. 좋은 생각인데요. 여기는 안전하잖아요. 선생님처럼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혼자서 숟가락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밀리 잘하네. 할머니, 나 혼자 먹을 수 있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이 아이가 공포 없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 아이에게 평범한 인생을 물려줄 수 있도록. 식사 후 우리는 다시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의 매일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놀았고 우리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내일 또 여기 올 거야?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손녀를 안아들고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언제든 올 수 있어. 밤에도? 밤에도 올 수 있지. 에밀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공포도 불안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기쁨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맑았고 거리는 안전했고 사람들은 자유로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 헤매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무언가가 아닌 그저 평범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 그것은 바로 평범함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62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선택한 앨런과 데이비드의 용기, 그리고 손녀에게 안전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여정을 떠난 한 가족의 이야기.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밤에 걸을 수 있는 자유, 예측 가능한 의료 시스템, 늙어서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환경, 바로 평범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을 지켜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토록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 주신다면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